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미 간의 첨예한 경제 현안들을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첫 분양단지 1순위 청약에 2만 명이 몰리면서 2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추첨제 부활로 가점이 낮은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3년째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최종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그 높은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파월 의장이 시장 상황을 의식해서 매파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많았지만 지금 시장 예상보다도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겠지만 먼저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더 봐야겠지만 연준은 빅스텝을 취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latest economic data have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which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미리 준비해온 발언문이지 않습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평소에는 좀 절제된 톤으로 제한된 언급을 하기로 유명한데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물론 월가에서도 50bp 금리 인상 예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상폭을 25bp로 한번 낮춘 만큼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인상 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25bp 인상 지지를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전날까지만 해도 한 31%에 불과했던 50bp 인상 가능성이 파월 의장 발언 후에 73%까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에 불과했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은 3월 FOMC 전에 두세 개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 하면서 이를 분석한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2월 고용보고서가 있죠. 이번 파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것도 바로 50만 명 급증했던 1월 고용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상대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월가에서는 22만 5천 명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15일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당분간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 3월 FOMC에서 나올 점도표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길은 멀고 또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연준이 지금 현재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 전망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을 제외한 초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여건도 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마지막에는 역사는 조기에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금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최종 금리 수준이 5%대 중후반 또는 이제 6% 이상
이상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링 리더 블룸록의 글로벌 채권 CIO는 인플레이션 2%를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린 뒤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더 높은 금리 수준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질문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2%대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할,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이 그러면 실업률은 10%대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의 연준 정책으로 물가도 잡고 연착륙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 논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being critical. When you're slowing the economy, you're trying to put people out of work. That's your job, is it not? Not really. We're trying to restore price stability. In order to get inflation down from 6.4% to, let's say, 4.4%, and the unemployment rate is going to have to rise to 7% based on history. That's what the record would say. Okay. And to get inflation down to 2.2% based on history, an immutable fact, unemployment would have to go to 10.6%. 의장은 실업률 숫자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를 재조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추가 금리 인상은 수백만의 실업자만 양산할 뿐 인플레이션을 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며 사람들의 삶으로 도박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백악관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한 달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조언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운용에 나서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CIO 조언을 볼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해 10월에 최저점을 다시 시험할 것이라며 기술주가 추가 20%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시타델 CEO 켄 그리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러면서 시타델 역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에서 시타델이 수익이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원자재 투자였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준비한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HSBC 자산운용도 주식과 회사채 투자를 좀 경계하고 있다고 했고요. 베르데스 캐피털은 현금이나 현금 보유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랜스버그의 CIO도 1년에서 3년 만기에 단기물 채권 투자가 유리하고 기술주 중에서는 수익성 없는 기업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제약주가 낫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찰스 슈왑의 부사장은 연준이 줄곧 매파적이긴 했지만 이번 주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모든 시장 상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고용과 소비 발표될 지표들 수치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이 이렇게 빅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네. 하는 입장에서는 압박이 아닐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제 한미 금리 격차 자체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1.75%포인트 격차는 23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FOMC가 끝나고 4월 금통위까지 2주 좀 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외환시장 여파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중 5명이 최종 금리 3.75% 가능성 열어둔다 이런 의견을 냈고 또 과거에 이 총재도 하느니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만큼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차를 멈추고 안개가 걷히길 기다린다고 했던 이창용 하는 총재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1,300원 아래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1,3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외환시장이 좀 출렁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2원 오른 1,321.4원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이후 약 열흘 만에 1,320원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앞서 조현 기자와 짚어봤듯이 미 연준이 이제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으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승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인데요. 3월 FOMC에서 연준이 50bp를 올리면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최대치인데 문제는 우리 금통위는 3월이 아닌 4월에 있습니다. 4월 네, 13일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3월 FOMC와 한 3주 정도의 격차가 있어서 이 이제 사상 최대 금리 격차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재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에 이어 카카오도 난감한 상황에 좀 빠졌습니다. SM의 주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인 1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SM이 오늘만 6% 가까이 오르면서 공개 매수 가격인 15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SM은 오늘 8,800원 오른 15만 8,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좀 공개 매수에 대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면 매각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또 공개 매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요. 개인들이 일단 15만 원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0.35%만 내고 시장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하이브가 SM 주식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4주만 공개 매수에 들어오면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좀 카카오도 공개 매수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추진을 하다 실패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물적 분할을 하지만 이제 따로 상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DB 하이텍은 이 팹리스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DB 팹리스를 새로 이제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가 17%나 올랐습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할로 인해서 이제 DB 하이텍이 고부가 가치 제품군 사업 확대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좀 분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분할로 상장을 하면 기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회사인 DB 하이텍 주총을 통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끝으로 내일 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 이어서 내일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자정 오늘 밤에 이제 하원 청문회에 나섭니다. 일단 뭐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발언이 추가되는지 좀 살펴봐야겠고요. 또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미국의 민간 조사 업체인 이 ADP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미국 노동부의 1월 9일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된 상황인데 이제 오히려 고용 시장이 좀 불안해야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해진 네. 상황입니다. 이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연준의 경기 판단이 담긴 베이지북도 공개될 예정이고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탄탄한 미국 경제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몰려든 실수요자들로 분양시장에 예상 밖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분양을 우려했던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방서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서울에서 첫 분양이 있었는데 이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전날이었죠. 그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이 진행됐었는데요. 98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98대 1을 기록했고요. 모든 주택형에서 예비 모집자 수를 채우면서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도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87가구 모집에 약 5천 명이 청약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7대 1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분양을 했다가 미계약이 생겼던 단지들도 지금 물량을 털고 있는데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든가 또 장위 자이 레디언트, 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같은 단지들이 줄줄이 100% 계약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도 좀 비슷하게 이제 미계약 물량을 털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신규 청약은 경쟁률이 치솟고 또 미계약 물량이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래도 아직 서울이다라는 말로 최근 분양 시장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까지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도 미분양을 우려할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했었는데 분양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나온 13 대책을 계기로 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13 대책을 두고 서울 아파트 청약문을 활짝 열어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매 제한과 실거주, 대출 같은 이런 수요자들을 올가매던 3대 규제가 해제되거나 혹은 완화됐고 또 이제 추첨제 물량이 등장한 데다 또 이제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까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이제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뽑는 추첨제 물량이 60%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고요. 또 기존에는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지만 우선 공급 자격을 얻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청약 문턱을 낮췄고 이렇게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또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굉장히 덜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해졌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당첨 이후 1년만 있으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바로 줘서 이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도 이 새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청약을 하는 이유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사는 게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양가 상승세, 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가 바로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을 수요자들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평균보다 한 15% 이상 오른 3.3제곱미터당 1,75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24% 오르면서 약 3,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에만 2% 이상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발 분양가 상승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격은 오르는데 오늘이 가격은 가장 싸고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청약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래도 서울만 벗어나면 여전히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곳도 많고 게다가 바뀐 청약 제도라면 서울로만 또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당분간은 이제 되는 지역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좀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좀 경기 충격이 없는 한 서울이라도 살아야지 다른 지역으로 또 이 좋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착륙 관점이 일단 우세하니까 경기 충격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순서로 살아나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좀 아직 이제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서울에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권 분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한 32,400가구 정도의 신규 분양이 나오는데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같은 이런 강남 3구에서만 8,100가구가 나오고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4구에서 10,000가구가 넘게 풀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의 경우는 아직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서울 다른 지역보다는 당연히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전망이 유력하고요. 실제로 지난 2021년 역대 최고가로 분양됐던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평균 한 5,653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뭐 당연히 높겠죠. 한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강남권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 강남권 분양 단지들의 흥행 여부가 올해 분양 시장 회복을 점칠 가늠자라는 분석입니다. 네, 언제나 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그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올레드 TV를 놓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올레드 TV를 출시하기로 한 바로 전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LG전자가 올해 TV 신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의 올레드 TV 출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삼성이 가만히 지켜볼지 궁금해집니다. 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레드 TV는 LG입니다. 오늘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 LG전자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문구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 10년 만에 올레드 TV를 출시하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듯 올레드 TV에선 LG전자의 기술력이 앞선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에서만 총 29개의 모델을 출시합니다. 4K 120Hz 무선 전송 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TV 연결선을 없앤 M 시리즈부터 고사양 올레드 TV 라인업인 에보 시리즈 등 전략 상품에 화면 크기도 42인치부터 최대 97인치까지 다양화했습니다. 이런 탄탄한 제품 라인업을 근거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시장 진출에 경쟁사의 올레드 TV 진출을 환영한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 약 370만 대를 팔아 누적 판매량 1,5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TV 시장 부진에도 고가 올레드 TV 판매량은 증가세라는 점에서 올해는 400만 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TV 시장이 줄어드는 그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적어도 전년도에 판매했던 올레드 수량보다는 추가로 더 판매하겠다. 현재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낙관적인 관측이지만 마냥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후발주자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는 등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레드 TV 출시 첫 해에 약 35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 100만 대 이상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TV용 QD OLED 출하량은 150만 대로 지난해 95만 대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TV용 올레드 패널 양산 체제가 안정화되면 지난 올레드 대 QLED 프리미엄 TV 대결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처럼 가격 경쟁력으로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두 기업 올레드 TV 간 품질 비교 논란이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기술 추격으로 LCD TV에선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격차가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치열한 올레드 TV 경쟁이 삼성과 LG의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장악력을 더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편의점 계열사 이마트24의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편의점이 대한민국 유통업 중 가장 유망하다고 말하면서 편의점 사업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24가 보급 중인 무인 담배 자판기입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면 판매자 없이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야간 무인 편의점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무인 자판, 담배 자판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몇 가지가 되어 있던 게 앞으로 매장에 도입이 되면 현재보다는 매출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편의점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마트24가 전국 가맹점주 6,000명을 초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상품 설명회는 처음인데 고객과 상품이 있는 현장에서 지속 성장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진 부회장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계열사 제품을 홍보하는 등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섰습니다. 와인과 위스키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주류를 통한 마케팅 전략에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마트24가 업계 최초로 주류 특화 매장을 선보이며 혁신을 이끈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 사이즈 처음 보는데? 네. 이 사이즈 편의점에 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계속 좀 개인을 위한 쇼핑이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맞는 상품 계속.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선 정 부회장은 편의점 사업이 국내 유통업 가운데 대표적인 유망 업종이라며 편의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 필요성도 주문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시대에는 고객과 상품에 광적으로 집중해 혁신할 때 위기를 돌파하고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관 한국 편의점은 사실 지금껏 일본 편의점을 답습해 온 건데요. 거기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누가 더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상품과 한국 사람 생활 패턴에 맞는 업체를 개발해내느냐. 내년이면 사업 만 10년 차에 접어드는 이마트24. 편의점 업계의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깨고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바야흐로 공개 매수의 계절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과거에는 공개 매수가 적대적 M&A나 상장 폐지를 위한 경우에나 아주 가끔 등장하던 단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수만 SM과 한샘 두 건이나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증권부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먼저 공개 매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공개 매수란 일반 주식시장 거래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밖에서 그리고 기한과 매수가, 매수량을 다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네. 웃돈을 얹어서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고 또 유통 주식 수도 좀 줄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사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하면 그만큼 차익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가에 주가가 근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 매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공개 매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자본시장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94년에 폐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자본시장 육성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10% 이상을 살라고 하면 무조건 대주주로부터 사게 해라 이런 법이었는데 이 법이 93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공개 매수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을 해오기는 했지만 약간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실패 사례의 무게가 실립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 대부분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고 근데 끝내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보통 임팩트가 크게 남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2003년에 SK그룹과 소버린 펀드 그리고 2006년에 KTNG와 카라이칸 이런 경영권 분쟁 모두 이제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이 어떤 맘스터치나 SK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죠. SM과 한샘이 이어서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한 횟수, 성공률 이런 것들 모두 증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 공개 매수가 부쩍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의 변화를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부활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무엇이냐면 한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려면
절반,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를 공개 매수를 무조건 해라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오너 또는 대주주가 회사를 팔고 싶다면 인수자에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쏙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가는 그대로인데 경영자가 바뀐 이런 황당한 사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IMF 당시에 없앴던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이 관련 자본시장법을 바꾸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1년을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중에는 거의 무조건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소액주주도 향유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되게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주주 행동주의가 부쩍 또 활발해진 것도 공개 매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꼽히던데 실제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샘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샘의 대주주인 IMM이 지난해 초에 조창걸 전 회장 지분 27.7%를 주당 22만 1,000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주가가 11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100%를 주고 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가는 변함없이 경영권만 바뀐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후에 1년 만에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지금 밀리면서 IMM이 인수 당시에 이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주식들을 인수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담보 비율도 지금 너무 올라가고 또 이제 공개 매수 제도도 시작하니까 빠르게 지금 이 서둘러서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투자자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는 이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단기적으로 주가에 호재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개 매수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다시 한샘의 사례로 돌아가 본다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주주라면 굳이 지금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IMM 지분율이 다 합쳐서 28%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50% 플러스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22%를 더 인수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IMM이 한샘 지분을 인수할 때 주당 가격이 2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 매수를 외치고 있는 가격은 5만 5천 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사모펀드 특성상 이거를 언젠가 팔고 나갈 텐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공개 매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공개 매수의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겠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공개 매수의 목적이 상장 폐지라면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보통 거래가 좀 힘들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앞두고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면서 그러면서 이 지분율은 50%가 되지 않는 곳들이 이제 점쳐집니다. 대표적으로 휴젤과 하나투어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휴젤은 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43.2%, 하나투어는 28%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나 이 수출입은행 같이 지분이 이들이 쥐고 있는데 지분은 좀 50%보다 낮은 곳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지분이 26.4%인 한국항공우주 또한 수은이 매각에 나설 경우에 그리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살아있다면 이것 또한 공개 매수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됐을 때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끝으로 의무 공개 매수가 부활하기 전에 좀 회사들이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지분 매각을 하는 사례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23년째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한도 확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5천만 원이 올랐을 때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예금보험 3.0의 요체는 사전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자기 힘으로 이 금융권의 파산 위기를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예금보험 제도는 금융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사전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지난 2003년 제도가 만들어진 뒤 꾸준히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금융사 위기가 터지면 정부나 다른 업종의 지원을 받아 처리해왔는데 자기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2001년 이후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지에 쏠립니다. 20여 년 전과 비교해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이 3배,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5배 늘어나는 등 성장한 경제 규모가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입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미국이 25만 달러로 우리 돈 3억 원이 넘고 영국 11만 달러, 일본 9만 달러 등 우리나라의 배가 넘는 점도 힘을 싣습니다. 다만 보호 한도를 올리면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등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추가로 은행이 예금보호기금에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몫이 소비자들에게 넘겨져 전체 편익을 깎아내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인데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유재훈 예보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조정에 대한 별도 입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보 입장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에 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올랐을 때 수반되는 다양한 그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TF가 오늘 8월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부터 조정 이후 전체 영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고용 상황은 좋지 않은데 정작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제조업이나 물류 같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생기는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만 5천 명.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건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해졌다는 의미.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조선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주관 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예컨대 조선업에는 하청 근로자의 연 450만 원, 신규 채용 하청업체에 연 1,200만 원 등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뿌리 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이나 로봇 개발을 통해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건설 분야는 오지에 장기간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 공급 인센티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인력 도입 카드를 꺼낸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5천 명 규모의 전용 외국 인력 쿼터를 만들기로 했고 택배 분류 업무엔 조선족 등 방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음식점업과 농업 분야에선 외국인 맞춤형 비자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빈 일자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저임금과 원하청 간 근로격차. 하청업체 단가 구조나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 도입이나 일시적인 임금 보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코타를 좀 늘려준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숨통을 좀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중 구조도 개선을 하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병행이 돼야 되겠죠. 나아가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오히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론화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의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희귀 질환인 만큼 소수의 환자들에게만 이 약을 쓸 수 있을 텐데 개발을 하면은 수익성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보다 경쟁이 적은 데다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유로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실제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940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에 2,55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질환인 혈우병 치료제의 경우 어린이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4주에 7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단 개발해서 출시만 된다면 소위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진단인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 보조금 지원, 4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조건부 판매 허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은 세금 감면, 시판 허가일부터 7년간 독점권 부여 등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일반적인 임상 시험과 달리 희귀의약품은 임상 비용을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전통 제약사부터 살펴를 보면 한미약품과 GC 녹십자, 종근당 등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한미약품은 최근 소장의 길이가 짧아 발생하는 흡수 장애인, 단장 증후군 신약 후보 물질이 미 FDA로부터 임상 1상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C 녹십자는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연매출 7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종근당은 희귀 말초신경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 지난 2020년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 유럽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또 실제로 돈을 번 곳은 녹십자뿐인 것 같은데 전통 제약사가 아니라 그런 바이오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항체 치료 전문 기업 파메신과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메드팩토, 면역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GI 이노베이션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 세 기업 모두 개발 중인 희귀의약품 치료제가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드팩토의 경우 최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면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 메드팩토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임상 진행은 사실 마땅한 지금 치료제가 없는 고육종 환자들한테 임상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재 임상 시험에서는 고육종 환자에 대해서 벡토서팁의 안전성과 항암 효과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이달 중에 아마 첫 환자한테 투약이 진행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조만간 일정에 맞춰서 임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성장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개발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일 겁니다.
올해 들어 우리 시장을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간다, 아니다, 과열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경제TV가 만난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 과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 연초에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행보에서 좀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된 조짐을 보였었는데 2월달, 3월달 들어서 주력들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좀 제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올라간 게 2차전지,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로봇, 이런 주식들만 올라갔고 확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을 보면 내후년 성장까지 이미 좀 땡겨온 느낌이 강해요. 실질적으로요. 일례로 NF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 3조, 4조 정도 됐었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조 정도 됐었었고, 내후년 되면은,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나 NF는 한 1조 정도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1조를 조금 넘어서거나. 근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NF도 거의 10조에 육박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따라가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이 나오는 섹터는 분명히 맞겠죠. 근데 저라면 지금 조금 가열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지나고 보면 이만한 캐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본 차익을 기대하고 채권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보면 이 캐리는 다시 못 볼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상반기에는 단기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좀 증대될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 판가름에 따라서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원달러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면 실질 실환율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 수지의 어떤 수급을 가져오는 균형 환율은 제가 보건대 한 1,300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긴축의 속도는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서는 달러 가치가 일방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카드사도 은행처럼 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카드사들은 여기에 간편결제 기능까지 더한 플랫폼을 만들면 사실상 모든 금융생활이 가능한 만능 금융액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꾸린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가 오늘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은행사의 은행 업무 겸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큰 틀인데, 그중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과 관련한 세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로 대금결제업과 자금 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생겨 자금 조달이나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계열사가 없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제도 개선에 따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허용되더라도 결제나 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어 은행처럼 이자를 줄 순 없지만 자체 계좌와 연계해 포인트나 할인 등 우회적으로 카드 혜택을 더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카드사들이 자체 앱에 간편 결제 기능을 넣어 추진하고 있는 종합 플랫폼 진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 자체 계좌로 대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데다 최근 카드사들이 벽을 허물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출시한 오픈페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만능 금융 앱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지급 결제역이 허용되면 카드사도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 전용 계좌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리워드를 제공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고요. 이를 통해 은행 상품과의 경쟁 촉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당국은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명동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유통업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이들이 길 건너 명동으로 나가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마련한 기획 시리즈 다시 명동으로 김예원 기자입니다. 한적했던 명동거리가 길목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화점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경하러 온 인파입니다. SNS상에서 백화점이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며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명동을 자주 방문하지 않던 젊은 소비층의 발길도 붙잡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말 동안 이 미디어 파사드에 다녀간 사람만 최대 12만 명에 달합니다. 유동인구가 40% 가까이 늘면서 백화점뿐 아니라 인근 식당과 카페들도 덩달아 특수를 누렸습니다. 명동 중심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백화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고객들이 백화점에 오시면 바로 이제 명동으로 그 다음에 저녁 때 나가시고 또 명동에 오신 고객은 건너편에서 보시고 다시 백화점으로 오시기 때문에 서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명동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명동의 상생 파트너로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프리미엄 전략을 핵심으로 1979년 개점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를 신규로 유치하고 점포 곳곳에 식음료 매장과 예술 작품을 두어 새롭게 공간을 꾸몄습니다. 한층 강해진 집객력에 지난해 롯데백화점 본점의 2030 세대 매출은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명동 상가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이달 중순부터 명동에 위치한 22개 업체와 스탬프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명동의 식음료 에스테틱 업체를 방문하고 도장을 받아오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마스크팩 등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 회복되는 시점에 그 명동 상권과 신세계 면세점이 뭔가 협업을 하게 돼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명동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를 겪던 명동 상권의 회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둘러싼 양국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